안녕하세요. 과학교사 김추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후위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쓰이는 사진이 있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린란드입니다. 어부가 떠내려오는 유빙을 손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가 쳐놓은 어망이 떠내려오는 빙하에 자꾸 엉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배를 몰고 나가서 높아진 기온 탓에 속절없이 한없이 떠내려오는 유빙을 손으로 밀고 있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재난 상황이 되면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재난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것들은 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기관과 정책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오래도록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의 뿌리는 쉽게 바뀌거나 흔들려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 것은 공장의 굴뚝입니다. 공장의 굴뚝을 낮추고 공장의 굴뚝을 바꾸고 또 가능한 한 공장의 굴뚝을 멈추는 그런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먼저여야 합니다. 또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미세먼지가 심할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보듯이 미세먼지 예보 앱을 봤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 오늘 아이들과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실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지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학생들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화들짝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캅26 회의에서조차 쉽게 멈추지 못한 석탄 화력 발전소조차 멈췄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후위기는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길게는 200년까지 대기 중에 머뭅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021년 오늘의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도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는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처럼 기후위기를 보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미세먼지처럼 볼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게 되면 보이나니. 흔히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교육을 해야 하고 그냥 단순히 난 알아, 들어봤어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 교육에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후 위기가 눈에 보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교육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오해 2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가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단독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후위기가 온실가스의 단독 행동일까요? 북극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그 기온의 변화가, 기후 변화의 폭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온도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되먹임, 그 중에서도 양의 되먹임, 우리가 흔히들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피드백은 생태계 안에서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바다에 가면 항상 얼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면 그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고 겨울에는 다시 그 면적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항상 북극 바다에는 얼음이 지금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겠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 떠있던 얼음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얼음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90% 이상 반사합니다. 얼음이 사라지고 나면 짙푸른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는 반대로 태양복사 에너지를 90%나 흡수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드러나게 되면 더 많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 더 많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바다의 온도는 올라가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다시 바다의 얼음이 사라지고, 다시 더 많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지금부터는 마치 우리가 동영상에서 구간을 설정해 놓고 무한반복 기능의 플레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증폭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기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바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기온의 변화가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북극 바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생태계의 여러 곳에서, 지구 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증폭 현상이 피드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는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다고 합니다. 왜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나요? 차가운 사이다를 마시면 안에서 탄산가스가 가득하고, 그래서 막혀있던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리는 그런 상쾌함을 느낍니다. 바로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지만 바다는 여태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배출해낸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을 숲과 함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흡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따라서 올라간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그 능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더 올라갈 것이고, 다시 또 바다는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형태로 피드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2020년도에는 피드백에 의한 기온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2050년대, 2030년대에 더
들었으면서 확실하게 낮춰놓지 않게 되면 이 피드백에 의한 되먹임 현상에 의한 기온 증폭 현상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를 어, 일으키는 것이 피드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젠가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가놀이는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60여 개 정도 쌓은 후에 차례차례 빼서 그 위에다가 쌓습니다. 별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뺄 때 그 앞선 참가자보다 더 어떤 유난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젠가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젠가탑이 무너져 버리고 말면 마치 우리가 오복을 둘 때는 한 수 물르는 게 가능하죠. 한 수 물러서 그 게임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젠가 탑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한 수 물를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티핑 포인트, 급변점 혹은 대격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2도가 되었을 때 왼쪽에 박스에 보면 서남극 빙산이나 그린란드, 여름 북극의 얼음, 그 다음 산악빙하, 산호초 이런 것들이 이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은 후 3년 뒤에 2018년도 송도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1.5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과학자들이 주요하게 현재 티핑 포인트에 위험이 있는 지구 시스템 몇 군데를 나타낸 것입니다. 총 9군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 9군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거 숲의 산불의 증가,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 빈도 증가, 대서양의 수직 방향의 순환이 둔화되는 것, 그리고 서쪽 남극의 빙붕의 손실이 가속화되는 것,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 그리고 북극의 그린란드와 북극 바다의 얼음의 감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은 이름이 우림입니다. 영어로도 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림에 어떻게 가뭄이 들 수 있을까요? 이름에 비가 들어가 있는 이 숲이 가뭄이 어떻게 드는 걸까요? 지금 이 세계 지도에서 남반구의 푸른 초록색의 지역에 붉은 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점은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탄소 흡수원이 아니라 이미 탄소 배출원이 되어버린 걸 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는 열대우림은 강한 생태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부 교란, 즉 숲이나 산불이나 또는 나무가 베어진다는 등의 이런 외부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파괴된 숲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토양 속의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에 의해서 이 분해된 영양물질은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빈 영양 상태, 영양이 매우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대우림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마존은 17%나 숲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17% 덕에 주변이 덩달아 따라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1975년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실날같이 얇은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 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숲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975년 왼쪽에 보이는 길, 그리고 2003년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된 숲의 파괴. 그 다음으로는 영구 동토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동토층에 가면 많은 호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뿜어져 나오던 가스들이 어떤 정체 모를 가스가 얼음에 갇혀져서 이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얼음을 깨고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얼음에 갇혀진 가스들은 바로 메탄 가스입니다. 메탄은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능력을 비교해 보면 최대 80배, 최대 80배, 같은 질량당 최대 80배 정도의 능력이 더 센 그런 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가스가 영구 동토층 전역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1년 365일 얼어 있어야 할 동토층이 녹아내린다면, 그래서 갇혀있던 가스들이 풀려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한 지역에서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위도도에 펼쳐져 있는 영구 동토층이니 녹게 되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녹게 될 위험이 크겠죠. 영구 동토층의 단면에 보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박혀 있는 얼음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만약에 이 쐐기 상태의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땅이 꺼지게 되고 그 꺼진 땅 위로 녹은 얼음에 물이 차게 되겠죠. 물이 차서 호수가 만들어지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접촉을 차단하게 됩니다. 즉 현기 상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썩지 않은, 분해되지 않은 많은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이 현기 상태에서 분해가 되면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영구 동토층에 형성된 호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영구 동토층이나 아마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서양의 연직 방향의 순환 속도라든지 북극 지역의 얼음이 녹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 거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산호초, 산호초의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돌이킬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다시 그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는 단지 온실가스 양의 증가만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드백과 티핑 포인트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위기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산호초 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남극인데요. 과학자들이 이전까지는 남극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극 대륙 위에 있는 그 2000m 가까이 쌓여 있는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건 쉽게 그 거대한 규모의 얼음이 쉽게 녹아내릴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극 대륙의 서쪽 지역은요, 서남극 쪽은 대륙의 높이가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쉽게 들어오고 이 들어온 바닷물에 의해서
빙붕이 끊어지면서 유실되면서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극 빙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린란드에서 얼음 썰매를 끌고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무슨 2000년 전에 기적을 보는 것처럼 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 그린란드에서 얼음이 너무 많이 녹으면서 얼음 위가 아니라 물 위를 달려야 하는 그런 개썰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 세상이 반짝 깨지면서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이야기한 지구온난화 1.5도라고 하는 IPCC의 특별보고서의 표지 그림입니다. 이 표지 그림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등장하죠. 이 그래프는 바로 대기 중에 누적돼서 쌓여 있는 온실가스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이 누적된 탄소의 양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것, 이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대로 다 대기 중에 쌓이는 게 아니라 숲과 바다에 의해서 절반 가까이는 흡수가 됩니다. 그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IPCC가 이번 여름에 발표하였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6차 보고서에 보면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의 농도, 그로 인한 복사 강제력 정도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형태의 사회가 되어야 기후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고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적응으로 인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지, 이런 몇 가지 사회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 유형의 이름이 SSP입니다. 공동의 사회 경제적 경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SSP 유형을 1번부터 5번까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녹색의 오솔길을 달리는 그러한 사회 유형이 SSP 1번 유형인데요. 그 1번 유형에서조차도 2040년대에 이미 1.5도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리고 2060년도에는 1.6도로 올라서고, 그리고 2080년이 되어서야 1.4도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2021년 올해는 기온이 얼마나 올라간 상황일까요? 예, 1.1도, 평균 1.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도 정도 상승한 올 여름, 우리는 어떤 기상이변을 경험했나요? 독일에서 폭탄처럼 쏟아진 홍수, 그리스의 산불, 몇 달 동안 꺼지지 않던 캘리포니아의 산불, 그리고 냉방장치 없이도 여름을 나던 북미의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 이게 1.1도의 상황에서 일어난 기상이변입니다. 그렇다면 1.4도가 된 2100년도, 2080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50년 만에 한 번 등장하는 드문, 50년 만에 한 번 등장하는 드문 폭염이 8.6배나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갑자기 세상의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곤란함은 앞으로도 쭉 10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만화에서 이 상황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슨이 올해는 내 인생 최고로 더운 여름이야 라고 투덜거리자 아버지가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심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이 공식은 간단하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죠. 그중에 우리가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에서 보면 GDP가 높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GDP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상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항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탄소 배출, 이거는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태양과 바람의 힘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바탕으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 지구 대기 중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해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단열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 그리고 보다 많은 채식과 보다 적은 육식을 우리가 식생활에서 정착시키는 것. 자, 이번에 2021년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글래스고에서 캅26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캅26은 26번째 회의입니다. 무슨 26번째 회의이냐면 컨퍼런스인데 당사국들의 컨퍼런스입니다. 어떤 당사국이냐면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합의한 숙제,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될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이번에 열린 캅26 회의에서 의장은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을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날에 인사말의 처음이 사과한다, 미안하다, 정말 깊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래도 이런저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분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만은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계적 철폐도 무산되고 단계적 감축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이 캅26 회의가 열린 글래스고의 회의장 밖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수의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회의를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만 많은 회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빠져버린다든지 합의 자체가 무산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가 되면 이런 혼란과 이런 분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교육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기후 위기가 급격하게 변할 때 이것을 급격하게 막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즉 사회에서의 급격한 변화 지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라든지 탄소 발자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라든지 자 이런 등등이 있고 거기에서 눈에 띄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연결된 곳에 규범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이 바뀐다라고 해서 기후위기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단 1ppm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세상의 규범과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과 가치가 바뀐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한 기후위기 교육은 가치 정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기술은 시급히 빨리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정부들은 그 기술 개발에 많은 재정적인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의 논의와 함께 발전하고 그 발전돼야 될 방향과 규모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이분은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즐이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가스를 실험실에서 합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가스를 흡입하고 입으로 붑니다. 그 앞에는 불이 붙은 초가 켜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불어냈는데 이 가스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 촛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이 커진다거나 폭발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발명이 되었었는데 이 냉장고를 사용하는 데 위험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냉매로 쓰이는 가스가 폭발성이 큰 기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즐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가스는 당시 굉장히 많은 환호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스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환호를 받던 가스가 50년 뒤 대기 중에 올라가서 성층권에 오존에 구멍을 낼 줄은 네, 이 가스는 바로 프레온 가스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욕조는 탄소 예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이 욕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욕조 아랫부분에 보면 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숲에 의해서 탄소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어나가는 양은 위에서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욕조가 거의 물이 다 차고 있습니다. 이 욕조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잠궈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시급히 잠그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별도의 보조 꼭지를 달아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물을 빼내는 게 과학기술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공장의 굴뚝에 배기가스의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를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한다든지 어, 뭐 대규모 인공 조림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소형 모듈형 원자력 발전소 SMR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보조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들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 꼭지의 규모를 엄청 키워버린다면 물론 이 욕조에 물이 넘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더 이상 욕조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과학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저지른 실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그냥 방치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상호작용하고 그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교육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회 유형 1번부터 5번까지 그래프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SSP 1번 사회로 가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데는 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논쟁들은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가치와 관련된 논쟁들은 학교 교육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섣부르게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어떤 사회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논쟁하고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치 갈등을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주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1%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나머지 세계의 50%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단 1%의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우주여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고 무제한의 우주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주 왕복 셔틀 중에 하나인 블루 오리진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탑승객 전원은 4사람입니다. 물론 다행히 이 블루 오리진은 수소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를 연소를 하면 수증기가 나오겠지요. 자, 하지만 이 우주 왕복선이 대륙권을 지나서 매우 안정적인 성층권을 흔들어 놓고 다량의 수증기를 성층권에 배출하면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기후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물론 아직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만약에 이러한 무제한적인 우주 여행으로 인해서 기후에 교란이 온다면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은 블루 오리진의 탑승객이 아닐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 뜨거운 여름에도 굽은 허리에도 폐지를 주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후위기 교육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기후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기후위기 교육은 공동체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요. 그런데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발생은 예견된 것이었다.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구입할 만한 기술력과 돈이 있는 국가들은 백신을 앞다투어 확보를 하고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도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경품처럼 끼어 팔기, 끼어서 접종하기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아프리카에 이 백신을 보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그 아프리카로부터 우리가 배려하지 않았던, 백신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이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잊어버릴 때 이런 변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기후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국가들입니다. 1위 중국, 그리고 인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메탄 감축 선언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과 인도는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탄소 중립을 2060년도에나 하겠다고, 또 인도는 2070년대나 돼서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행동이고, 이들이 붕괴시킨 공동체는 기후위기의 오미크론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 나의 이익을 앞세우다간 우리 모두가 위기 속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당겨보는 창의력이 필요한 날들입니다. 이 그림은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빙하탑의 모습입니다. 얼음이 채 녹지 않는 계절에 남쪽 사면에 빙하가 녹기 시작할 때 그 물을 데워서 아래쪽에다가 빙하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빙하탑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야 하는 계절이 되면 스스로 녹아서 급수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바로 미래를 당겨서 보는 창의력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생대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외계에서 어떤 소행성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가 이렇듯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계의 천체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포기해야겠지요. 다 같이 손 놔야 합니다. 이때는. 하지만 기후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그리고 중요하게 교육에서 해야 될 가치 정립과 규범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